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며칠 전에 공모주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체크포인트 일부 소개드렸죠. 다들 보셨습니까? 오늘은 2부입니다. 2부는 회사의 살림이자 중심을 잡아주는 재무 현황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모가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적정 시가총액을 계산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상장 후 주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장외 거래나 코넥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관련주 투자와 환매 청구권에 대해서도 좀 다루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부 영상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공모주 청약에서 꼭 체크하셔야 되는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삽입할 테니 한번 꼭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댓글로 좀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 현황에서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면에 보시는 4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 부채 비율, 그리고 이익률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 그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장률을 체크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재무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내가 현재 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에다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을 나눈 거죠. 말 그대로 당장 빚 갚으라고 독촉이 올 때 얼마나 갚을 돈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포인트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부도가 납니다. 그러므로 흑자부도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 이익이 흑자인데 당장 돈이 융통이 안 돼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유동 비율은 200%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빌린 돈보다 내가 가진 현금이 2배는 되어야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내가 가진 돈에다가 남에게 빌린 부채를 나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동 비율도 돈에다가 빚을 나눈다고 하던데 이거는 또 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채 비율은 내가 가진 부동산 등을 포함한 전체 재산에다가 남에게 빌린 모든 돈, 즉 10년 뒤에 갚아야 되는 돈까지 다 계산한 겁니다. 그러므로 유동 비율은 당장 쓸 돈과 갚을 돈에 대한 비율이라면 부채 비율은 내가 가진 재산에 비해서 얼마나 빚을 졌느냐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유동 비율은 업종과 관계없이 통상 200%가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부채 비율은 업종마다 권장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골프 회원권 같은 돈들은 고객의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권을 판매하게 되면 전부 부채로 잡히죠. 그래서 회원제 골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다른 업종들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에서 돈을 대여한 게 아니므로 부채는 부채지만 같은 부채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적정 부채 비율은 사는마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보통 100% 정도로 관리하는 게 양호하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이 100만 원을 안 넘기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익률입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뭐 쿠팡처럼 시장을 지배하려고 몇 년 동안 대규모 적자라도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 쿠팡도 언젠가 흑자 전환이 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매출액과 이익의 규모도 중요한데요. 돈을 많이 벌어야 생기는 이익도 커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벌고 10만 원 남겼고요. 1000만 원 벌고 10만 원을 남겼다면 어떤 사업이 더 좋겠습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익률인 것입니다. 그럼 앞서 소개드린 재무 항목처럼 이익률도 적절한 비율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업종과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이익률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것이겠죠. 다만 최근의 제조업들은 통상 이익률이 5% 정도라면 보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재무 현황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장성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결국 재무입니다. 그리고 돈을 지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주식 투자자들은 꿈과 미래를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는 1위입니다만 앞으로는 세계에서 1위가 될 수 있어 이런 꿈과 미래가 있어야 주가도 거기에 맞춰 먼저 올라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거면 성장주에 베팅을 하셔야 되고요.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배당 중심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거면 가치주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가는 성장주가 훨씬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재무 현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 상장이 예상되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크래프톤입니다. 작년 3분기 누계 보시면 유동 비율이 366%죠. 앞서 말씀드린 권장 비율 200%보다 높고요. 부채 비율은 41%죠. 100% 이내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익률이 42%입니다. 게임 업종은 원래 이익률이 높은 업종입니다만 특히 크래프톤은 이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작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 3분기까지 1조 2천억 원의 매출에 이익이 5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상장하면 적정 시가총액이 뭐 몇십 조는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장성도 보세요. 유동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부채 비율은 계속 작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익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재무구조의 표본이라 생각되어 소개드려 보았습니다. 이제 공모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공모가는 화면에 보시는 PER을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ER부터 먼저 알고 가겠습니다. 상장된 회사의 가치를 돈으로 보여주는 것은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주가에다가 총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익으로 몇 년을 벌어야 시가총액이 될 수 있을까를 계산한 것이 PER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시가총액이 100억 원인 회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올해 이익이 1억 원입니다. 그럼 PER이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이익이 1억 원이므로 100년간은 벌어야 시가총액인 100억 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적절한 PER은 평균 9에서 10일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최근에는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워낙 과거보다 오르기도 했고요.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기존의 제조업들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이 당장 내년 후에도 비슷할 것이다 라는 예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하튼 공모가는 상장하는 회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의 PER을 근거로 산출을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2월 3주차에 청약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유사기업입니다.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상장된 기업을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감사 의견은 적정했는지, 그리고 최근 급등으로 PER이 너무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비교할 회사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의 최근 주가의 평균을 기반으로 회사마다 PER을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평균을 냅니다. 현재 화면 보시는 5개 기업의 평균 PER은 21.16입니다. 그럼 상장을 추진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이익에다가 적당한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할인율을 제공하는 이유는 공모 투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주식을 싸게 산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투자를 하시니까요. 보통 화면에 보시는 20% 정도를 많이 할인합니다. 그 후 유사기업의 평균 PER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사실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공모가 산정 방식은 어떤 유사기업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공모가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회사보다 잘 나가는 회사들만 비교를 하면 덩달아 우리 회사의 공모가도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사용하는 부분은 이런 유사기업을 기반으로 적정 시가총액을 한번 산정해 보는 것인데요. 물론 이 방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는 데이터고요. 저는 투자 설명서에 나온 유사기업들의 시가총액과 재물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비교를 하면서 적정 시가총액을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비교한 기업이 현재 회사의 규모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면 저의 임의로 별도의 회사를 선정해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종목별로 청약이 종료되면 청약 결과와 상장 이후 투자를 위한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향후 주가를 예상해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번째, 장외거래와 코넥스입니다. 장외거래는 상장되기 전에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물량을 서로 사고 파는 거래입니다. 주로 비공식적으로 파실 분들과 사실 분들을 직접 연결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넥스는 한국거래소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장시켜준 공식적인 거래 시장입니다. 이번 주 청약을 진행한 P&H테크도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상장하게 되는 케이스고요. 현재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피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 장외거래와 코넥스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바로 상장되기 전에 거래가 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시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시세를 기반으로 상장 후에 주가를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모가가 10,000원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외에서는 벌써 거래가 40,000원에 되고 있어요. 그럼 공모가 기준으로는 상장 당일에 따상 금액이 26,000원인데 장외에서 벌써 그거보다 높게 사람들이 사고 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상장 후에 주가가 대박이 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성장 가능성을 믿는 종목이라면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공모가 200% 아래라면 한번 매수를 생각해봐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외거래나 코넥스의 현재 시세가 상장 이후에도 꼭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장이 결정된 종목에 대해서 장외거래나 코넥스로 주식을 사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사시겠다면 상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미리 발굴하셔서 상장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저렴한 금액으로 선침해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장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리스크는 있죠. 이제 8번째는 상장하는 종목에 관련주를 투자하는 겁니다. 공모 투자해도 사실 몇 주 청약 못 받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그 지분의 가치가 몇 배는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관련주의 주가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장이 예상되는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카카오를 제외하더라도 여러 상장된 기업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을 보유한 관련주들을 미리 선침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상장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관련 종목들도 같이 슬금슬금 위로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관련주 투자하실 때 조금 벌었다 생각되시면 상장되기 전에는 나오시는 게 좋은데요. 넷마블 차트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빅히트 상장으로 주가가 산처럼 올라가죠. 하지만 빅히트가 상장되고 나서 빅히트와 같이 폭풍 같은 하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련주 투자는 웬만하시면 해당 종목이 상장되기 전에는 나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환매 청구권인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풋백 옵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전 CN투스 성진에서 한번 다루었으므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몇 번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 설명서를 제가 꼼꼼히 읽고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는지에 대해서만 향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상장 후에 3개월이나 6개월까지 환매를 보장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공모가의 90% 금액으로 환매를 해주지만 코스닥 시장이 심하게 내리는 경우에는 일부 축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공모 주식을 배당받은 청약자만 해당이 되고요. 상장 후에 추가로 주식을 매수해도 그것은 환매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환매 청구권을 신청하시려면 평일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청약을 주관한 증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당일 오후 4시 반에 일괄 매수하게 되고요. 매각 대금은 당일에 바로 입금을 해줍니다. 이렇게 공모주 투자하면서 제가 종목 분석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관해서 저의 생각과 이유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1부와 2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미처 언급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댓글로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좀 복잡한 것은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영상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